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음성 파일로 공개됐습니다. 관련 사실을 부인했던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숭고하다고 했습니다. 임 판사 탄핵 소추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찬성 179표를 얻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최근 탈북 사실이 알려진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국내 언론과는 처음으로 TV조선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최근 북한 통치 자금이 최악이라고 했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언제 공급할지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았는데 민간 개발은 배제된 채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나옵니다. 멧돼지 3마리가 한밤중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졌고 삼중추돌로 이어졌습니다. TV조선 부산시장 양자 가상대결 결과 박형준 교수가 40.8%, 김영춘 전 장관 31.4% 지지를 얻었습니다. 원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인의 신동욱입니다. 사법부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실상 탄핵을 방치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화가 녹음된 대법원장의 육성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고 또 반대편에선 고위 법관이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한 것을 문제 삼는 기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과거 대한민국 사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기이한 사건이 진행 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결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텐데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가 마주 앉은 지난해 5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22일 사표를 냈다는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당초 언급한 적 없다고 했던 여당의 판사 탄핵 움직임도 먼저 꺼냈습니다.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표 수리보는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임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와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이렇게 나빠질 줄 몰랐다고 재차 사표 수리를 요청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병가를 쓰라며 탄핵 이야기가 나올 듯하니 수위가 어떻게 될지 보자고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사 탄핵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탄핵이라는 게 들고 있습니다.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김 대법원장은 면담 40여 분 만에 임 부장판사를 돌려보냈고 임 판사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녹취 파일이 공개되기 전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반려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어제 오후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며 재차 반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답변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민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녹취 파일 공개에 앞서 어제 오후 서면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녹취 파일이 공개된 직후에도 김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하셨던데 해명하실 자리 없으세요? 오후 1시가 지나서야 김 대법원장은 녹음 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이 기억난다며 기존 입장은 약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파일이 공개된 지 4시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기억을 되짚어보니 녹취 파일과 같은 말을 한 기억이 난다고는 했지만 다른 취지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면담 과정에서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나온 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는 현직 대법원장의 발언이 음성 파일로 공개되면서 법원 내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사법농단과 다를 게 뭐냐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이 부딪히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것이나 진배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파일을 접한 판사들 가운데선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눈치를 본다고 본인 입으로 인정한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또 다른 판사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당시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별도의 징계 절차도 없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면담 당시 발언보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거짓 해명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정욱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한 사람은 직무상 명백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사실과 달리 변명을 했다고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오늘 퇴근길에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심경은 매우 복잡한 듯 보였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대법원장이 결국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났군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5시 50분쯤 대법원 청사를 나왔습니다.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1분 남짓 짤막하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거짓 해명에 대한 구두 입장을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해명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임 부장판사 탄핵안 통과에 대한 소회만 간단하게 밝힌 셈인데 대법원의 분위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은 오늘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극도로 말을 아끼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 메시지를 냈지만 이번 거짓 해명을 두고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됩니다. 대법원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 속에 국회에선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야당은 탄핵을 당해야 할 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과반을 훌쩍 넘는 찬성표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상 첫 판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은 조정린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정족수인 151표를 여유 있게 넘은 찬성 179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여권 성향의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이탈표가 10석을 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안 가결의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자는 야당 제안은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통과 직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임판사 탄핵안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상케이 신문 지국장 사건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적시됐습니다.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습니다.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앞서 1심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직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임판사가 퇴임하는 오는 28일 전에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임성근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의 뜻에 따라 사실상 탄핵을 방치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탄핵 거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와 무슨 내용의 탄핵 거래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사실을 들며 정권과 함께 탄핵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권하고 짜고 후배 법관 부당 탄핵을 추진한 그런 혐의가 드러나고 있고 정권하고 짜고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좀 약간 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임판사의 녹취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면담을 몰래 녹취해 폭로한 건 시정잡배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불법 심부름센터도 하지 않는 이런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이 탄핵소추 잘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법조계에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변재영 기자가 전망하겠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함께 법원 예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뚜렷한 명분 없이 정치권의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 예규엔 징계 청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표 제출 당시인 지난해 5월 이미 견책 징계를 받은 상태였고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 면직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불거졌습니다. 탄핵 노위를 이유로 임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의 작성 경위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김 대법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예, 앞서 상세히 보신 것처럼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사법부 수장의 정치적 눈치 보기 그리고 거짓말 논란 역시 대단히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역임한 배보윤 전 판사에게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할지 상세히 좀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일단 궁금한 게 임성근 판사가 이번 달 말에 지금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3주 정도가 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으로 이 심리를 끝낼 수가 있습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 현재 판단 자료는 국회 법사위 조사 절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1심 무죄 판결 기록뿐입니다. 예. 1심 재판 자료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결론은 기각입니다. 형사법 위반이 아닌데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는지 제대로 심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하고 형사재판 절차 종료 후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임 부장 판사 임기 만료 때문에 이번 사건이 심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각하될 거라 이런 전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임 부장 판사의 퇴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형사재판이 종료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탄핵심판 대상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각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탄핵 소추안에 실효는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네. 자 어쨌든 또 하나 논점이 임 부장 판사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이미 이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임 부장 판사가 사표를 냈는데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아 주지 않았다면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논란도 있죠. 네네. 그 법관 징계법에 의하면은 법관이 퇴직 신청하는 경우에 만약 그 법관이 정직 이상에 해당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 징계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 청구를 하지 않고 정치적 이유 등으로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임 부장 판사의 경우에는 법관이 질병 사유로 퇴직 신청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종합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에게 한 말 그리고 거짓 해명 이건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법부는 헌법 및 법질서를 수호 기관으로서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특히 위증죄를 최종 판단한 기관에서 허위의 보도 자료와 해명은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배 변호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평가 보고서 조작을 지시하고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로 밑선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중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두 가지입니다. 수사팀은 먼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당시 원전정책 담당관이 월성 1호기를 2년 반 동안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는 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던 겁니다. 수사팀은 또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도 백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추진한 건 맞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소환하는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국회에서는 올해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건네진 USB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도 공개하라는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있었지만 정세균 총리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북한 원전 추진 문건 작성에 산업부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 보고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 원전 건설 방안을 실무자급에서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 총리는 실무자들의 창의적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의혹 불식을 위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에 건넨 USB를 공개하란 요구가 여당에서도 나왔지만 정 총리는 거부했습니다. 공개할 일이 있으면 다 공개를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상 간에 오고 간 내용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외교 관행상도 그렇고. 그러자 야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송금 특검을 거론하며 재차 공개를 요구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협상도 다 비밀 속에서 유지가 진행되고 통치 행위라고 해서 다 가려졌지만은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특검하고. 정 총리는 USB에는 원전 문건이 없다고만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원전은 전혀 없습니다. 여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북한 원전 추진에 대한 진실 공방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로 근무하다가 지난 2019년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된 류현우 씨가 국내 언론과는 최초로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 씨는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일춘 전 39호 실장이 자신의 장인이 맞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이후와 한국에서의 생활도 저희에게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특히 고급 외교관으로서 듣고 봤던 북한 내부 상황도 자세히 전했는데 김정우 기자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2019년 9월 한국에 온 뒤 서울에 살고 있는 류현우 전 대사대리. 알려졌던 대로 김정일과 동창이었으며 김정은의 금고지기까지 했던 전일춘의 사위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장인이 전일춘 39호실 실장이 옳습니다. 지금 김정일 이렇게 동창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옳습니다. 남산고중 동창입니다. 경질설이 돌았던 전일춘의 사퇴 배경에 대해선 2017년 9월 심장 쇼크 후 건강 때문에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고급 외교관 신분으로 망명한 이유에 대해선 딸에게 더 밝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미래를 위해서도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한 게 참 잘했다,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딸이 뭘 좋아하냐는 질문엔 좋은 게 또 뭐야 했더니 애가 프리덤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유가 좋아? 머리 마음대로 기를 수 있잖아 하고 말하더라고요. 류 씨는 중동 근무 시절 한국 사극을 즐겨봤고 영화 국제시장과 고지전을 통해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6.25를 김일성이 일으켰다.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저의 역사관을 다시 재설정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 실상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할 때에는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게 크게 두렵진 않고요.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유 씨는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말라가고 있다고 저희에게 증언했습니다. 통치 자금의 상당 부분은 내부의 금 생산으로 충당되는데 과거 연간 10톤 정도로 생산하다가 최근에는 1톤 아래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통치 자금이 마르면 정권의 안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죠. 왜 그런 건지 이어서 권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류현우 씨는 북한의 금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건 대북 제재로 인한 장비와 전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연간 금 생산량이 1년에 한 톤도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요래간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금 채굴과 거래는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과 중앙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홀동광산과 운산광산 등 주요 금광을 하루 2시간도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치자금 압박도 굉장히 그런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식량 사정도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 이후 최악으로 그나마 사정이 좋은 평양에서도 반년에 감자 2kg만 배급될 정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평양 시민이라면 배급을 그럭저럭 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감자 2kg 6개월분 이건 뭐 최악이라고 볼 수 있죠. 배일이 쌓인 39호실에 대해서는 대성, 대흥, 금강지도국 등 산하기관과 5호 관리부란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독립기관이라며 김 씨 일가의 사치품 조달과 마식령 스키장 같은 치적사업용 자금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2010년부터 3년여 동안 시리아에서 근무했던 유 전 대사는 당시 내전 중인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북한이 대공체계와 방사포 등 무기를 판매했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 수십 명도 파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시리아는 양민 학살 등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유현우 전 대사 대리와 단독 인터뷰를 한 정치부 김정우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유 대사 뭐 워낙 이제 거물 외교관이었으니까 많은 국내외 매체들이 인터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인터뷰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한국에 와서 그 TV조선을 아주 좋아하는 열심히 보는 애청자라고. 아, 그렇군요. 예, 특히 그 미스트롯 그리고 미스터 트롯을 굉장히 팬으로 보고 있고요. 예. 특히 또 탈북자들 사이에서 이제 TV조선은 자신들을 배려하는 방송이라는 얘기는 들은 것도 인터뷰에 응한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예. 특히 많은 일본 매체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먼저 대한민국 언론부터 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컸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군요. 그런데 유현우 씨가 2019년 9월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다고 하던가요? 예, 일단 뭐 경로에 대해서는 한국에 들어온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물어봤는데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구체적 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예. 국내 정착 뒤에는 지난해 1월에 뭐 경복궁, 숭례문, 남산타워를 이제 가족과 함께 구경을 했고 특히 광화문 그 수문장 교대 의식도 아주 흥미롭게 봤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작년 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시작돼서 멀리 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제 한국 생활에 좀 적응이 될 만하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진 셈이 됐네요. 예. 그래서인지 유 씨가 이제 한국 의료진에게 아주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 의사들은 청진기를 주머니부터 댄다. 그러니까 좀 돈만 밝힌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예. 막상 와보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의 그런 헌신을 보면서 아, 한국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육받은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부인이 이제 김정일의 재정 담당자였던 전일춘 39호 실장의 이제 딸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상당히 여유 있는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유 씨의 부인은 한국 와서 뭐가 제일 좋다고 하던가요? 이게 참 뜻밖의 답이 나왔는데요. 예. 일단 24시간 온수가 나와서 목욕도 자유롭게 하고 설거지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통치 자금을 주무르던 실세 딸과 사위가 한국에 와서 온수 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하니까 평양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예, 실감이 나는군요. 지금 정부 보호, 뭐 배려 이거 잘 받고 있습니까? 그럼? 일단 뭐 보호는 받고 있는데 특별한 뭐 그런 배려는 없다고 했는데요. 현재 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 과거 북한에서 고위급 탈북자들이 오면 우리 정부가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산하기관에서 좀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 분들이 그래서 정보당국이나 뭐 정부 쪽에서 일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없었냐 예, 과거로 물어봤는데 주로 이제 그쪽에서 일을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전혀 없었다 요청이 예,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문가들도 굉장히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제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오면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분에게는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이분에게는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지금 이제 전직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지 그동안 남북 대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을 텐데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좀 물어봤습니까? 예, 물어봤더니 일단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 대의 명분인데 지금 와서 핵을 포기하면 정권의 안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을 주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와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을 협상 카드로 삼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근데 유 씨가 지금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좀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고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보안 문제가 아직 좀 있습니까? 보안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나오겠다 이렇게 말을 아직은 했습니다.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예.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군요.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만 경기 분당 3개 규모에 해당하는 32만 호를 공급하고 전국 83만 호를 건설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책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동안 수요 억제에 주력했던 현 정부가 공급 확대로 선회한 것이어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민간 개발은 배제된 채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김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 공급량은 전국적으로 83만 6천 호입니다. 서울 32만 3천 호, 인천, 경기 29만 3천 호 등 수도권의 7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고밀개발, 신도시 등 가능한 방식이 총망라됐습니다. 서울은 신규 택지 공급이 없는 대신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에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개발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됩니다. 확보한 물량의 70에서 80%는 아파트로 분양하는데 일반 분양을 50%까지 늘리고 추첨제도 새로 도입합니다. 하지만 민간 개발은 사실상 배제한 채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부작용이나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남 대체 신도시나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단기 공급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정부는 이 대규모 물량을 4년 후인 2025년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할지 부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인허가 통합 심의를 하는 방식 등을 동원해서 평균 13년이 걸리는 걸 5년으로 확 줄입니다. 또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초과 이익도 환수하지 않는 등의 이 규제 해제 방안도 내놨는데 정부는 이 방안을 혜택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단지 재건축 조합도 같은 생각일까요? 이 내용은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 단지엔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조합원 2년 거주 요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대비 10에서 30%포인트 추가 수익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도 간소화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을 5년 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신속한 지구 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사업이 제대로 빠르게 진행될지 또 이 정도 대책으로 알짜 대규모 단지의 사업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진 의문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꼽혔던 흑석 2구역은 이미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 재건축 최대 단지로 꼽히는 한 단지도 발표 직후 참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이라는 단어가 시민들의 그 인식 속에는 이미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 너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개발이 주변 집값만 자극할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투기 방지책도 논란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 이후 사업이 진행될 지역의 신규 매수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업 지역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의 물량과 이전 대책의 주택수를 합하면 현 정부가 200만 호 공급에 나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인데 구체적으로 서울 어느 지역에 얼마나 언제 공급할 건지 계획은 내놓지 않아서 이 집값 오름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공급량이 200만 호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한 200만 호 이상으로 이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989년 노태우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0만 호 공급책을 발표했고 집값은 입주 시작 3년 뒤부터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비교적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내면서 집값 안정세의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효과는 이번 정부가 끝난 뒤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입주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도 단기적으로 집값 잡기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단기 공급책으로 꼽히는 양도세 완화 등이 배제된 점도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주택을 어디에 언제까지 얼마만큼 지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깜깜이 대책으로 인해 정부가 시장 불안을 일거에 잠재울 기회는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멧돼지 3마리가 한밤중에 도로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삼중 추돌로도 이어졌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도로 옆에 부서진 자동차가 늘어섰습니다. 견인차 장비에는 다친 멧돼지가 묶여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충남 계룡시의 한 국도에서 어미 멧돼지와 새끼 2마리가 달리던 자동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멧돼지 3마리는 도로 오른쪽에서 왕복 4차로를 지나던 차에 치였습니다. 멧돼지 로드킬 사고는 2차 교통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멧돼지와 부딪힌 SUV가 급정거를 하면서 뒤따르던 자동차와 추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SUV가 주황선 너머로 밀리며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 3명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저거 얼거나 미끄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4,000여 건이던 로드킬 사고는 4년 만에 26.8%가 늘었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고요.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나 시간대라 하더라도 주의하시고. 전문가들은 로드킬로 인한 2차 사고를 막으려면 급제동이나 급한 핸들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집에 설치해놓은 인공지능 AI 스피커가 위기에 처한 홀몸 노인을 잇따라 구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처럼 말벗이 되고 또 위급할 때는 살려줘 한마디에 119를 출동시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말해볼게요. 혼자 지내는 70살 백행자 할머니는 지난해부터 말벗이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AI 스피커입니다. 아리야, 전에 툭툭 시작. 백행자님, 요즘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종종 드시나요? 백 할머니는 10년 전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외출도 어렵습니다. AI 스피커가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조금 든든하고 의지심이 생겼어. 이야기해달라면 이야기해주고 또 노래해달라면 노래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AI 스피커는 독거노인 위급 상황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춘천에서 80대 독거노인 A씨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A씨가 가까스로 살려줘라고 외치자 이 소리를 감지한 AI 스피커가 보안업체에 알렸고 119 구급대가 즉시 출동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난 1일에도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70대가 AI 스피커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AI 스피커를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아도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전화를 드려서 한 3번 정도 전화를 안 받으시면 바로 119로 연결을 해드리거든요. 전국의 독거노인은 158만 명. 연간 노인 고독사가 2천여 명에 이르면서 말 한마디로 목숨을 구하는 AI 스피커의 활약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30년 전 부산에서 데이트 중이던 여성을 납치한 뒤에 살해하는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2인조 살인범으로 몰려서 21년을 복역한 이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 장동희 씨입니다. 이들은 지난 1990년 1월 데이트를 하던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이들은 지난 2017년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강도 살인 혐의 등을 받던 최인철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들의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인권을 지키지 못했다며 최 씨 등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을 참고 올 때면은 오늘 같은 날을 학수고장을 기다렸었고 30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지만 이들은 고문을 한 경찰관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는데 저에게는 악마일 뿐입니다.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고문을 한 경찰관에 대한 고소와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이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건데 설을 앞두고 변이 바이러스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 4차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음식점 관련 집단 감염은 총 51명으로 하루 새 9명이 늘었습니다. 1월 22일부터 1월 30일 기간 동안 광진구 소재 포착 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병원 관련 집단 감염도 11명 증가했습니다. 인천에서는 2개의 회사 집단 감염이 발생해 33명이 확진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첫 집단 감염으로 지역 확산이 우려되자 방역당국은 3, 4월 4차 유행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UAE나 두바이, 이게 중동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변이 위주로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남아공, 영국만 차단해서는 우회로가 많기 때문에. 반면 우리 국민의 항체 보유율은 1000명 가운데 1명꼴로 10%에 달하는 해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방역을 잘했다는 얘기지만 자연적인 집단 면역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의 임시 생활시설 격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어제 서울시장에 이어 오늘은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저희 TV조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여당 의원의 막말 논란, 여기에 야당의 한일 해저 터널 추진까지 대형 이슈가 잇따르면서 부산 민심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 먼저 여론조사 결과 보시고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차기 부산시장으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영춘 전 장관이 27.3%로 가장 앞섰고 변성환 전 시장 권한대행 11.9%,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5.2%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 지지자 중 49.8%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선 박형준 교수 34.5%, 이현주 전 의원 15.2%,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 8.1%, 이진복, 박민식 전 의원 순이었습니다. 박 교수도 모든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고 당 후보가 많은 상황에서도 당 지지자 절반 이상이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1위인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 간 양자 대결에선 박 교수 40.8%, 김 전 장관 31.4%로 오차 범위를 넘어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지역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5%, 민주당 30.2%, 국민의당 8.9%, 열린민주당 5%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응답률 7.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최대 현안이 부동산 문제라면 부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일 겁니다. 여권이 던진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수용한 야당은 한일 해저 터널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 담긴 표심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박경준 기자가 부산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산 시민 48.3%가 꼽은 보궐선거 후보 선택 기준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선 신공항 추진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66.6%로 36.5%의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훨씬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치고 나온 신공항에 국민의힘은 한일 해저 터널을 추가하며 이 작은 섬을 둘러싼 공약 경쟁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후보 선택 기준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산에는 대기업이 없으니까 이제 연봉을 줄이면은 이제 부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들 그러기는 싫어하고 이제 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기업도 없고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들 뿐이고 젊은 사람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떠나잖아. 응답자의 45%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것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해저 터널에 대해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호응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같이 나옵니다. 연구 결과로는 20년간, 개통 후 20년간 한 55조에서 60조 정도 경제적 파급 효과. 선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좀 시일이 안 걸리겠습니까? 가능하면. 막말은 때론 선거에서 정책보다 더 큰 파급력을 발휘합니다. 이초박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부산은 초라하다. 박재우 의원의 부산 시민은 한심하다는 비하 발언 논란도 변수입니다. 뭐 부산이라고 해서 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살 깎아먹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다 다른데 자기가 그거를 한꺼번에 그렇게 한심하다고 하면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한심한 그 문제를 물어봐야지 뭐. 부산 시민인데 물어봐가 되나. 양당은 4일쯤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부산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두 달여 뒤 윤곽이 드러납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들에게 시정 구상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마침 조금 전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3지대 단일화 담판을 했다고 해서 더더욱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단일화 문제 여쭤보기 전에 오늘 탄사 탄핵 표결이 있었죠? 예. 이제 금 전 의원께서는 공수처법 때문에 결국 이제 탈당까지 하게 됐는데 만약에 민주당에 계셨다면 오늘 표결에는 어떻게 응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반대했을 겁니다. 예.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탄핵이 된 것을 보면 사실은 2년 전부터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정경심 교수 사건을 비롯해서 몇몇 그 여당의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탄핵이 이루어진 것인데 사실은 가만히 있었어도 2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판사기 때문에 실익도 없고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그 대법원장께서 거짓말을 한 것이 충격적으로 드러나서 과연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는 그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당에 있다가 물론 뭐 지금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범야권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좀 시기상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 이유는 뭡니까?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 사이의 적대감 그리고 편가르기가 정말 너무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합리성을 잃게 만들고 또 민생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경제 정책 여러 것을 보더라도 우리 편이 낸 정책은 부작용이 생기고 효과가 없어도 무조건 옳다고 지지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합리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돼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특히 원로분들로부터 많은 권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범야권 후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당이 아니면 다 야당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집권 세력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범야권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철수 대표와는 뭐 과거에 같이 동지로서 또 일을 하셨고 또 예. 헤어졌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대결 상대로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어떤 감정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뭐 과거 대선 때 도와달라고 하셔서 제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예. 사실 그때 갑자기 후보를 사퇴하셔서 충격도 받았지만 저로서는 이제 많은 경험도 하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예. 이제 9년이 지났는데요. 뭐 대결이라기보다는 새 인물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안 대표를 보면 대선에 두 번 출마하시고 서울시장 선거에 한 번 예.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지금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도 대선 서울시장 출마 경험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후배들이 한 명도 치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죠. 대결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권의 새 인물, 세대 교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오늘 만나고 오셨다고 하는데 예. 오늘 단일화 방법 뭐 시기 좀 논의가 됐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예, 일단 뭐 구체적인 것은 실무적인 데서 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그 야권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설 전에 토론을 하고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무슨 뭐 저 여론조사 방법이라든가 룰은 따로 협의를 하더라도 그와 병행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거나 토론을 하는 것은 계속 갖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실무 협의를 신속하게 갖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2단계로 하는 건 대부분 공감대가 좀 있으신 거죠, 지금?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이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경로에 대해서 안 대표도 수용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야권 이제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누구나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뭐 다른 그 야권 그 선거에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좀 거리를 두실 생각입니까? 물론 저는 선거에 나온 이상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안철수 후보나 저나 또 국민의당 후보들이나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든지 그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누가 승자가 되든 누가 패자가 되든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장 질문은 아닙니다만 혹시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집권 세력의 염증을 느끼면서도 야권의 신뢰를 충분히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야권 전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고 그전에는 안철수 대표를 또 도왔고 또 이번에는 또 민주당을 비판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 후보의 정체성은 뭘까 이런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어느 정치인 못지않게 합리적이고 원칙에 따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속 정당이 하는 일이라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조국 청문회 또 공수처 표결 그리고 제가 징계를 받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정치인이 이런 모습을 보일지는 몰랐다. 정말 드물게 보는 모습이라는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금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을 비교적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 동북부를 눈폭풍이 강타했죠.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는지 교회 지붕이 주저앉을 정도였는데 추락한 비행기는 또 눈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95년 된 교회입니다.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동안 90cm, 122년 만의 폭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볼링장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Looks like a bomb went off. Doesn't look like a bowling alley anymore. 눈폭풍 속에 경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눈 쌓인 들판이 스폰지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탑승객 3명 모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It definitely could have been a lot worse. Fortunately, it happened in a remote area. It's pretty much a wide open. 뉴욕주 등 동북부를 덮친 눈폭풍 올레나가 잦아들면서 이제는 눈 치우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차에 붙은 눈은 치우고 또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So far, this year, this is probably the worst we've had. This is a lot of snow, man. But yeah, I've been here probably about 7 in the morning, and we're just gonna be here all day until we finish.
눈이 40cm 쌓인 뉴욕도 걷기가 어렵습니다. 2 times I was near to fall. Yeah. That's I'm scared. 폭설로 연기됐던 코로나 백신 접종은 다행히 재개됐습니다. I was scheduled for Monday. And of course, with the snow, it's understandable they had to postpone it. So I'm good. 이번 눈폭풍으로 항공기 2,000편이 결항하고 뉴저지에서만 자동차 사고가 660건 났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얼음 위에서 오래 버티기 세계 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가 오늘 맨발로 한라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파 속에서 맨발로 눈 쌓인 등산로를 올라서 백록담에 도착한 조 씨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서 도전 취지를 밝혔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한라산 맨발 등반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해발 1,400m,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입니다. 한 남성이 눈길 위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2시간 35분 동안 얼음 위에서 맨발로 버틴 기록이 인정돼 이 분야 세계 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입니다. 한라산 정상까지 남은 구간은 2.3km. 발바닥에 붙은 눈이 하얗게 얼어도 맨발의 사나이 조 씨는 눈 쌓인 등산로를 거침없이 오릅니다. 저도 맨발로 눈 덮인 한라산을 걸어봤더니 이렇게 30초만 걸어도 발가락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고통이 느껴집니다. 조 씨의 도전 정신에 등산객들도 응원을 보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만약 제가 했으면은 제가 걷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그냥 앞에 땅만 보고 걸었을 텐데. 영하의 한파 속에서 맨발로 오른 지 1시간 반. 해발 1950m 한라산 정상 백록담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승환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보태고 싶어 한라산 맨발 등반에 도전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잖아요. 예. 좌절에 빠져 있잖아요. 네네. 용기를 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한라산 맨발 등반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다시 시작하자 대한민국!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안방에서 디너 콘서트를 즐기고 비행기에서 공연을 본다면 어떨까요? 영화관은 통째로 빌려서 게임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이 코로나로 등장한 기발한 문화 상품들을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 공연인 디너쇼. 코로나19로 공연을 못하게 되자 온라인 디너 콘서트가 등장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면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집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 안방 디너 콘서트인 만큼 음식은 집으로 배달됩니다. 이렇게 배달된 밀키트로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면서 온라인 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디너쇼 제의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즐겁고 좀 행복한 시간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늘 위에서 열리는 콘서트도 등장했습니다. 3시간가량 일본 영공을 비행하고 회항하는 비행기 안에서 콘서트를 여는 겁니다. 영화관의 대형 화면은 나만의 개인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4인 기준 2시간 이용 시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영화관을 통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도 크고 소리도 엄청 크고 집에서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몰입감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탄생한 새로운 문화 상품들이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횟집에 잡혀온 고등어가 수족관을 탈출하려고 유리벽으로 돌진합니다. 횟집 주인 눈치를 살피며 수족관에서 제왕 노릇을 하는 넙치가 고등어를 길들이려 하죠. 앞으로 인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죽은 척하고 있어. 넙치 즉 광어도 태어날 땐 눈이 양쪽에 다 달렸습니다. 그러다 20날 전부터 몸이 납작해지면서 오른쪽 눈이 왼쪽으로 옮겨가고 한 달쯤 뒤에는 완전히 돌아갑니다.
포식자들로부터 살아남으려고 모래바닥에서 눈만 내밀어 살핍니다. 환경에 따라 색깔도 자유자재로 바꾸어 바다의 카멜레온으로 불립니다. 그렇듯 일본에서는 납작 엎드려 정치 권력만 바라보는 고위공무원을 넙치관료라고 부릅니다. 지시가 없어도 윗사람 마음을 헤아려 따른다는 촌탁이라는 말도 있죠. 이어령 교수도 눈치란 언제나 약자가 강자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와 나눴던 대화는 충격적이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을 통해 내놓은 해명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가려야 할 사법부 수장의 사법부 모독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눈치보기입니다. 그는 탄핵이 현실성이 없고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표를 수리할 수 없는 것은 국회 즉 여당의 비난과 공격 때문이라며 자기 걱정부터 했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쓰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자신의 눈과 귀가 정치적 풍향에 쏠려 있음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이래 사법부와 법관,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해온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판사 탄핵이 가결되기까지 침묵을 지킨 이유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기억력을 들먹이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정권 때 이른바 판사 사찰에 대해서 사과했던 입장문 다시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종류의 유감 표명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당혹과 혼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미 작가가 쓴 이 책은 눈치의 힘이 한국을 키운 비밀병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비밀병기는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월 4일 앵커의 시선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눈 소식도 없고 추위도 꽤 풀리겠습니다. 오늘보다 5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고 보통 이맘때보다도 높은 기온을 보일 텐데요. 다만 아침에는 여전히 영하권인 곳이 많겠습니다. 도로에 녹담한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길이 더 미끄러워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와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은 오르지만요. 일단 내일까지는 공기가 양호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동쪽 지역은 날이 건조한 가운데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은 없고요.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4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